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홍주입니다. 조홍주가 하는 행정쟁송법 답안 작성법은요,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입니다.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인데요.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은 매우 전통적인 법학 답안 작성법이죠. 요거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은 매우 전통적인 법학 답안 작성법입니다. 특히 그 쟁송법은 자 2차에서 객관식이 아니고 사례 답안 작성법이라서 이 3단 논법이 도드라지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은 3단 논법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60점대가 보장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사안 보습 있잖아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 잠깐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커리큘럼으로는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법학이라는 게. 그러면 이 공식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을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 없겠죠. 수학의 정석을 보면 공식 그리고 풀이법 그다음에 풀이법을 통해서 뭐가 있죠? 마지막 숫자를 통한 숫자 제시. 답 숫자 제시를 하죠. 답 숫자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법학 답안도 끝까지 쓰는데 공식이 곧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 다음에 풀이법은요, 이 소전제에 대한 판례예요. 소전제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공식과 풀이법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수학 문제를 보면 공식과 풀이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례 문제도 이 대전제와 판례의 풀이법을 통해서 마지막 설문에 해결해서 답 제시를 해요. 묻는 문제에 대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법학 답안도. 이렇게 법학 답안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홍주 이 3단 논법으로 가면 60점대가 보장이 돼요. 이게 최소 답안이에요. 최소 점수예요. 그런 다음에 사안보습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즉 사안보습을 잘하면 70점대로 진입돼요. 공식과 풀이법을 잘 익혔다는 전제하에. 그럼 공식과 풀이법은 GS 연기까지, 예비와 GS 연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공식과 풀이법은 GS 연기와 일기까지 돼 있어야, 예비순환과 GS 연기까지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논리적 전개 방법을 이제 습득은 GS 1기, 2기, 3기를 통해서 계속 하게 돼요. 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단 논법 답안 작성법 강의는요, 현재 강의 현장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조홍주 교수가 유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의 중에 특이인 처분사의 추가 변경 문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의 답안 작성법과 조홍주 교수의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읽지요. 이렇게 읽습니다. 전통적으로 읽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는 산림 5만 제곱미터 일대에서 임목을 벌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법률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청 을시장에게 임목 벌채 허가를 신청하였다. 첫 번째. 이에 대해서 인근 A 사찰의 신도들은 해당 산림의 임목벌채로 인하여 사찰의 고적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을 시장에게 당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시장은 을의 임목벌채 허가 신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이유로 임목벌채 허가를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 등은 상호 독립적이에요. A사찰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을시장은 민원을 이유로 갑에 대한 임목 벌채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취소했다. 이에 대해 갑은 임목 벌채 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예요.
제기하였다. 자, 여기까지예요. 문제는 의시장은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 사찰이 유서 깊은 사찰로 보존 가치가 높고 사찰 인근의 살림이 수리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 문장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를. 그게 아니에요. 행정쟁송법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읽을 때. 그래서 마지막부터 읽는 거예요.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는가? 이거 봐라. 처분 사유 추가 문제네. 그럼 처분 사유 추가 문제라면 A 사유에서 B 사유로 넘어가는데 그럼 B 사유가 뭐지? 바로 앞문장. 바로 앞문장. 보존 가치가 높고 산림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산림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A 처분은 뭐였지? 신도들의 민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신도들의 민원에다가 이 뒤에 있는 요것을 추가하는 게 허용되는가? 이렇게 하지. 여 위에 있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건. 문제 볼 때. 그런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답안입니다. 전통적 답안은 어떻게 하냐면요. 단문 있죠, 단문. 단문에다가 뭐 하죠? 사례 있잖아요. 사례 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살짝 붙여요. 단문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서론을 먼저 씁니다. 이걸 서론을 안 하고 이제 문제점 이렇게 써요. 자기들 딴에는 문제점. 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가와 관련하여 이렇게 써요. 허용되는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렇게 써요. 허용되는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그래놓고 이렇게 의의를 먼저 써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의의. 자, 취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 유지에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지. 이는 소송 경제 행정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하자 치유 소의 변경 구별된다. 딱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벌써 있잖아요. 감점 사유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벌써 감점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거 있죠. 요거 기여한다. 요거 있잖아요. 이 무제한 긍정설의 취지예요, 이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소송 경제 행정 절차 정당성하고 이 무제한 긍정설의 취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제한적 긍정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사실.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러면 또 몰라요. 기여한다 이래버리면요, 무제한 제한설의 긍정설의 취지죠, 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전통적 답안에서 우리가 가져올 만한 건 이 1번밖에 없어요. 이 뒷부분은 아니에요. 이 뒷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분사 추가 변경의 인정 여부예요. 인정 여부. 이제 학설, 자, 소송 경제를 위해 긍정하는 견해. 여기 있잖아요. 소송 경제. 그 다음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제 부정하는 부정설,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기본적 사실과 동일시 인정될 범위를 긍정하는 절충설. 이렇게 나가죠. 판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과 동일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 이렇게 써놨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性인정된 한도 내에서. 이것도 틀린 문구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모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소송경제와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좋아하는 절충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소송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기여한 바 이렇게 해놓고 확정적으로 써놓고 여기 와서는 있잖아요.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걸로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말이 맞냐는 거예요. 앞뒤가. 그 다음에 처분사 추가 변경의 인정 요건. 그래서 인정 요건을 딱 덩그러니 있잖아요. 던져주죠. 왜 던져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전부 판단 기준 해가지고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범죄 평가 기준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상식관계 기본적인 동일한 지역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적 장소의 근접성, 행위 태양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이렇게 판례를 또 써줘요. 그러니까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 4번을 도드라지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재량처분과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의 관계. 요것도 써줘요. 근데 이거는 왜 쓰는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재량 처분에 있어서 처분 사유 있잖아요. 이거 추가 변경할 때 이게 진짜 처분사 추가 변경인지 아니면 고려 사항이라는 관점의 변화에 불과한 건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 소란이 있거든요. 긍정설과 부정설. 소란이 있어요. 처분 사유가 기다 아니다라는.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판례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처분사 추가 변경의 효과.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거 다 써. 그러면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의 해결 생뚱맞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기존의 것들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고 점수 맞아 봐야 61점이에요. 61점, 62점. 기껏 최고로 올라가는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60점짜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60점짜리를.
이거를 60점짜리 답안 쓰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점짜리면요.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실제 시험장 가면 최고 점수의 80%를 받습니다. 최고 점수의 80%를 받아요. 그럼 60점이면 68, 48, 48점 맞아요. 왜냐하면 20%가 누락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이 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글을 다 못 써요. 100% 암기해서 다 못 써요. 다 못 쓸 뿐만 아니라 요 지점에 있죠. 이거 효과. 이 효과는 뭐예요? 설문의 해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요걸 이 뒷부분에다 쓰라는 것이지 앞에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공부한 걸 이 뒷부분에다 플러스 알파로 붙이라는 거지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 전체를 소개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론이랍시고 소개하라고 엄청나게 실험동에서는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 현직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가르친 제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한 일반론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론을 왜 써요? 일반론을 구체적인 지금 사건에다가 적용해서 사안을 평가하고 사안을 판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론이 뭔 말입니까? 일반론은 관계없어요.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일반론이 공식이에요.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일반론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암기해서 백날 써봐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48점, 52점. 48점에서 52점에 이 레인지에 걸쳐져 있어요. 이 레인지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쓰라는 대로 쓰면요. 자, 일단은 80점짜리 답안이라서 80% 하면은 64점이에요. 64점. 이게요. 54점부터 64점 이 레인지에 걸쳐져 있어요. 심지어 사안포섭이 잘 되면 쭉쭉 올라가요. 몇 점까지? 72점까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종주가 하는 3단 논법 한번 해봅시다. 리걸 마인드. 첫 번째는요. 문제의 소재이고 마지막은 항상 설문 해결이에요. 문제의 소재와 설문 해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의 소재와 설문 해결인데 문제의 소재는 3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논문 목차에서는 1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안풀이에서는 3점이고 설문 해결은 2점이에요. 자, 이게 10점이 아닌 한 15점, 20점, 25점 하여튼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3.2점이에요. 3.2점. 그다음에 요거는 7점, 8점이거든요. 그럼 요 20점짜리 문제이거든요. 첨사 추가 변경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15점에서 20점을 줘요. 15점에서 20점을 줘요. 만약에 이게 15점이면요. 3점, 2점, 5점, 5점이에요. 5점, 5점이에요. 근데 똑같이 써도 똑같아요. 분량은 똑같아요. 분량은 똑같이 써도 돼요. 왜? 아니, 가치평가를 가치평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점수 가치평가를. 아니, 20점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28줄 쓰거든요. 28줄을 10점에 쓰는 건데, 그럼 20점이면 56줄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러니까 8장이죠. 16페이지 안에 들어오게끔 쓰기는 하겠지만, 16페이지 안에 여러분들 10페이지만 써도 돼요. 16페이지를 다 있잖아요. 어떻게든 다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표현이 나오느냐가 문제가 돼요. 표현이 나오느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답안은 한 줄짜리예요. 한 줄짜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일하게 있잖아요. 한 줄짜리 다 들어가는 거. 만율력이요. 만율력의 법칙 있잖아요. 그건 한 줄이잖아요. 한 줄. 만물은 떨어진다. 뉴턴이 발견한 그 한 줄짜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규칙이. 그거 발견하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꿈. 뉴턴만 해서. 그게 한 줄.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법학도. 아니 10점 쓰면 28줄 꽉 채우고 20점이면 56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30점이면은 막 또 뭐 80 몇 줄 꽉 채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value,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문장들이 다 나오게끔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례형의 특징이에요. 논술형은요? 논술형은 그 쓰는 양만큼 채점자가 양만큼 논술형은 얘만큼은 써야 돼 하는 양만큼 배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양만큼 쓰라고. 논술형은. 사례형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아까 얘기했죠. 리걸 마인드는요. 첫 번째
첫 번째 리걸 마인드는 묻는 문제 있죠. 묻는 문제가 처분사의 추가가 허용되는가, 이러한 처분사의 추가가 허용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보는 것에 대한 반응적 글쓰기예요. 반응적 글쓰기. 첫 번째가 거기 반응을 하려고 했더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추가를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대전제로 반응을 보여요. 대전제로. 근데 이 대전제가 법률 규정인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법률 규정이 없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래서 서론에 있는 정의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 정의 그대로 외워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정의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뭐냐면 풀이법이란 말, 풀이법. 풀이법은 how to 배열이에요. how to sentence 배열이에요. sentence를 어떻게 배열할까요? 첫 번째, 대전제 문장을 제일 첫 번째로 써라. 두 번째 문장은 문제되는 것을 보고 베껴라. 문제 봤더니 신도들의 민원에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와 살림의 보호 필요성을 소송 계속 중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건 뭐예요? 처분사의 추가이죠. 추가 변경 중에 추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3점이잖아요. 3점. 그러니까 이게 1점, 이거 1점, 이거 1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 소전제. 그래서 이러한 처분사의 추가 허용되는가 묻는 문제를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거 묻는 문제죠 이거. 아까 묻는 문제 마지막 묻는 문제를 그대로 쓴 다음에 와 관련하여. 첫째, 둘째. 첫째는 뭐예요? 이거 법률 규정이 없다. 정의가 있다. 정의. 그러면 이 정의를 판례가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처분사의 추가가 인정되는 문제다. 즉 처분사의 추가라는 이 정의 자체, 이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문제가 돼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이제 둘째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례가 인정한다면 판례에 따라서 신도들의 민원과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가치 살림의 보호 필요성이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 이게 판례에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가 말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여기 세 번째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 1점에서 여기 3점이 주어져요.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뭐 하나로 틀어지면 이 3점에서 깎여요, 이제. 3점에서 깎여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가산 문장.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건 이제 심화형으로 가서 할 거예요, 심화형. GS 3기에 가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된다, 두 번째 문제된다 있죠? 그러면 이 목차이죠, 이 목차. 요 목차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 요 목차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첫째 문제된다 있죠? 요 첫째 문제된다, 여기 첫째 뭐뭐인지 문제된다. 요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요 문장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된다만. 이렇게 여부로.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학판검사,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 및 소결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고의 소송상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 아까 소송정제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례적 해결 차원에서 긍정하는 견해,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긍정, 절대적 긍정, 절대적 부정 이렇게 하지 말고 원고의 소송상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조화롭게 해석하자. 그러면 그때는 추가를 제한적으로 긍정하자.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이 제한적 긍정설은 기속력 제도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속력 제도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제한적 긍정설이. 그러니까 처분사 추가 변경은 기속력과 있자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것을 이제 쓰면은 여기다가 그걸 이게 딱 쓰면은 뭐가 된다? 가산점. 검토 및 소결, 원고의 권익부와 소송적 요청을 조하는 차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사의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적 긍정설과 판례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근거로 삼은 사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를 새로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 검토는. 여러분들, 검토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해야 돼요. 판례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사례풀이는 큰일 나요. 사례풀이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가끔 이론 교수님들이 판례가 무조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답안이 있어서 참으로 불편했다 이런 이제 평석이 나오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평석이 불편한 건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 채점평이 나온 건 판례가 타당하다 해놓고 앞에 없어. 그냥 근거도 없어. 근거도 없이 그냥 판례 타당하다 이래버리면 채점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죠. 근거가 앞에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 돼요. 원고의 권익보호와 소송경기 요청 조화. 이거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소결은 뭐냐면 요거 해야죠. 요거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되는 점.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돼요. 인정되는데 절대적 긍정이 아니고 제한적 긍정이니까 제한적 긍정을 앞에 쓰면 되겠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신도들의 민원과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게 인정된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신도들의 민원과 그다음에 다 처분사유 추가되는 처분사유가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와 살림의 보호 필요성이잖아요. 요것이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게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 판례에 따라서. 판례. 그래서 판례가 뭐냐면 기본적 사실과 이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판례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해야 돼. 여러분들 판례는 절대로 축약하면 안 됩니다. 판례는 절대로 판례 너무 길어. 판례를 그러면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쓸래. 요약 감점. 판례는 절대 요약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적으로 혹시 크리스찬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글자 저만 알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거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나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점 하나 바꾸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요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약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요약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범죄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과 기본적인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태양 결과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 고려했더니 이렇게 구체적 사실 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는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불명확한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하는 경우에 구체하는 정도 내에서만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두 문자로 외우면 돼요. 기사동 유무는 처법 평구착 기사 기동.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판단은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기사동 유무는 처법 평구착 그 기사기동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판단은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이렇게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70점대 설령 많은 부분이 누락돼서 쓰여진다 하더라도 60점대 그냥 최저 점수가 64점이라니까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잘 됐어. 그러면은 무조건 70점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와 살림의 보호 필요성. 이거는요, 신도들의 민원을 구체하는 게 아니죠. 민원을 구체한다 이 말은 신도들의 민원이 불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도들의 민원이 명확했잖아요. 예배 하면서 이제 나무 이렇게 하니까 예불 드리는 거, 신앙생활, 이런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 다 깬다잖아요, 지금. 그게 불명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하는 건 아니죠, 이거. 구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와 살림 보호 필요성은요, 신도들의 민원 있잖아요, 민원은 이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지, 이거 필요성이란 취지와 신도들의 민원 갈등의 회피라는 취지는 완전히 다른 취지죠. 다른 취지니까 동일 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구한다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양 사유는요, 위에 구체하는 것은 내용 공통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은 취지 유사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공통되지 않아요. 내용이 공통되지 않고 취지가 유사하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목차 갖고 와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지 않다. 보고 베끼고 위에 있는 거 보고 베껴서 밑에다 내려 쓰고. 법학 답안은 보고 베끼기 머릿속에 암기된 판례 토해내서 쓰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리고 사안 포섭을 할 때는 사안의 경우는 판례하고 주어져 있는 사례, 위에 있는 사례의 어떤 특정 표현과 서로 연관지어서 기다 아니다를 계속해서 내려쓰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인사 조직 이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영학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여기 글쓰기는 이제 여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판례에 오는 게, 판례 암기하는 게 약간 괴로워. 판례 암기하는 게 약간 괴로울 뿐이지 너무 쉬워요. 판례 이거 다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판례 암기할 판례 몇 개 되지도 않아. 50개도 안 돼, 50개도 안 돼, 판례가 암기할 게. 그럼 50개도 안 되는 판례, 야, 영어 단어 50개, 영어 수거, 영어 단어 50개 영어는 똑같아. 영어 문장 50개 영어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외운다고 버벅대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60점, 70점을 맞아야 다른 데에서 조금 덜 맞더라도 전체적으로 컨비네이션에서 내가 합격선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40점, 50점대에서 버벅대면 어떡하냐고요. 행정쟁송법에서. 그냥 지식 얻는데 급급하고 강사 가리키는 걸 내가 왜 나는 이해를 못, 아니, 행정쟁송법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이해가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해 먹는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인식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뭘 가리켜, 그 말이 뭘 지시해, 이것만 이해하면 되지. 그걸 뭘 의미해. 무슨 의미가 어딨어, 여기에. 노동법이면 차라리 의미가 있네, 실체법이라. 그런데 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법이고 대표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처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건 처분서를 처리하는 문서예요. 이거 처리법이에요. 처리 규정이고 처리 제도고. 근데 이거를 어떤 내용을 찾겠다고 들어가면 진짜 골 때린 거죠. 아니, 처법 평구착 있잖아요. 처분사를 법적 평가하기 구체적 사실을 착안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희랍 철학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해, 이거. 희랍 철학을 모르면. 이 착안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라, 알고 있어라. 그런 부담을 주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설문의 해결은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사찰로서 높은 보존 가치와 살림의 보편 필요성을 소송 개수는 추가하는 이러한 처분사의 추가는 허용되는가? 이러한 처분사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러한 하니까 이러한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소송 계속 중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허용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있잖아요. 아까 우리 단문형으로 배웠던 여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처리 있죠. 요걸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이걸 뒤에다가 저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당초 처분사인 신도들의 민원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런데 행정청은 이거 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기존의 처분은 취소해버려요, 이거. 신도들의 민원을 처분사란 건 취소해버리고 사찰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와 삶의 보호 필요성을 처분 사유로 한 새로운 임목벌채 허가 취소 처분을 발령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건 아니니까. 소송 제기가 불가변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취소가 가능해요. 불가변력이 뭐냐면 취소 불가능이 불가변력이에요. 취소 가능해요.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다만 이 경우에 법원은 행정소법 26조에 의해서 원고에게 처분 변경을 일한 소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플러스 1점. 가산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전체 점수에서. 자, 이해 되시나요, 지금? 이거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조응주 답안 작성법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응주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씀으로써 최소한 64점대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시험장까지 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안정적인 공부 방법을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인 공부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과목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든가 뭐 인사관리 혹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학 두 과목에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영학 관련 두 과목에 투자가 가능해. 경영학 관련 두 과목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답안 작성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법학 답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고 경영학 두 과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범위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중범위 이론이 이제 후대로 오면은 그걸 변증법으로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반합적인 글쓰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그쪽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면 될 것이고 저는 여기서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의 글쓰기를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 정도가 아니에요.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